자, 이제 지난 시간에 행정학적 개념까지 정리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행정학의 변수와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변수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행정 이론을 정리하면서 배우겠지만, 도대체 변수라는 게 뭘까요? 변수. 이 변수가 뭘까요? 변수. 우리말로 하면 이거 뭘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변수는 뭐냐?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래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변수인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구조, 인간, 환경을 행정의 3대 변수라고 합니다. 행정의 3대 변수. 구조, 인간, 환경. 사실은 옛날에 이 행정의 3대 변수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실제. 어떻게 나올까? 다음 중 행정의 3대 변수가 아닌 것은? 그죠? 답이 뭐겠어요? 기능. 기능은 아쉽게 4대 변수에 들어가요. 여기 있네. 펑션. 또한 가치관과 태도를 묶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5대 변수라고 그래요. 다 합쳐서. 5대 변수. 그래서 각각 이론별로 변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배우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관리론, 이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기본적으로 구조라는 변수를 배워요. 구조. 이게 구조예요. 조직 구조. 영어로 스트럭처. 지금 보세요. 수직적이죠? 이러한 수직적인 상중하 계층제적 구조를 뭐라고 합니까? 관료제라고 그래요. 뷰로크라시. 자, 이러한 관료제가 최근에 현대 행정 환경이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플랫하게, 평평하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료제를 벗어나서 탈관료제라고 그래. 영어로 포스트 뷰로크라시, 탈관료제 또는 반관료제, 안티 뷰로크라시. 이런 구조라는 변수를 배우는 게 주로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이런 조직 구조에서 아직은 인간에는 연구가 없죠. 요 안에 조그만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걸 이제 인간이라고 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 대한 최초의 연구를 한 게 어디냐면 인간관계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인간관계론. 여기에서는 인간이란 변수를 연구를 하죠. 자, 그러다가 최초로 환경을 기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을 고려하는 게 생태론입니다. 이칼라지. 생태론이니까 환경을 고려하고 이때부터를 뭐라고 하냐면 개방체제라는 표현을 써요. 왜? 환경과 교류하니까 개방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환경과 교류하지 않으니까 개방체제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폐쇄체제라고 해요. 이쪽은 폐쇄체제. 클로즈드 시스템. 이쪽은 오픈 시스템이죠. 개방체제. 그래서 기출문제입니다. 최초로 환경이란 변수를 고려한 이론은 1번 과학적 관리론, 2번 인간관계론, 3번 생태론, 4번 행태론. 답 뭐예요? 3번이죠. 생태론. 이칼라지. 생태론. 이 생태론. 생태론이 1940년대 후반 거의 50년대인데 최초로 환경을 고려해요. 행태론까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생태론이 좀 더 발전하면 체제, 이게 시스템이야, 시스템. 이 체제에서 환경을 고려하면서 이게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으로부터 체제 내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우리가 행정이 인이고요. 환경이 아웃 개념으로 쓰거든, 행정학에서는. 그러니까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뭐야? 인풋이 되는 거지. 인풋이 뭐예요? 투입. 들어갔죠? 들어가서 요 안에서 전환 과정을 거칩니다.
컨버전. 그리고 나왔죠? 다시 환경으로 나온 걸 뭐라고 그래요? 아웃풋이라고 하죠. 이 결과, 산출물의 결과를 다시 재투입하는 걸 환류라고 그래.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 환류 개념, 이게 체제론이거든. 행정 체제론. 자, 이렇게 네 가지 환경을 교류로 해서 투입, 전환, 산출, 환류 기능이 나오고, 이러한 기능이 바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AGIL이라는 기능이 나와요. 적응 기능부터.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체제론의 체제의 네 가지 기능 해가지고 AGIL, 이게 약자거든요. A는 어댑테이션 적응 기능, G는 골 어테인먼트 목표 달성 기능, I는 인티그레이션 통합 기능, L은 레이턴트 패턴 메인테넌스 해가지고 교육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적응 기능, 목표 달성 기능, 통합 기능, 체제 유지, 교육 기능을 통해서 체제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비교하는 게 비교행정이에요. 그래서 비교행정의 변수가 기능이죠. 왜? 체제의 기능을 비교하는 거야.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능, 또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을 비교하는 이게 비교행정이거든요. 그러다가 60년대 발전행정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70년대 신행정론은 선진국, 특히 미국 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가치관과 태도가 5대 변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 행정에는 구조, 인간, 환경이란 3대 변수가 있고, 이 변수를 연구하는 게 행정학입니다. 그리고 기능과 가치관 및 태도란 변수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변수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향 요인이라고요. 잊어먹지 마세요. 변수는 행정에 미치는 변수하면 행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재 보면은 행정학의 성격이라는 게 나와 있죠. 보세요. 그 강의 노트에 8페이지 보면 상단에 있습니다. 요거는 동그라미 하나. 처음 나왔네요. 아까 행정학적 행정 개념도 동그라미 하나 하세요. 요거 동그라미 하나. 뭐 매년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한 3, 4년에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공사행정 이론론이 뭐고 정치행정 이론론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면 거의 90%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는 아무도 몰라. 그죠? 다만 우리가 이제 행정학적 마인드를 기르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말 누가 나머지 두 문제가 나올지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왜? 행정학 바운더리가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행정의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 옛날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최초로 환경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린 문헌은 이게 행정학 문제야. 여러분 아세요 혹시? 카슨이라는 사람이 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거든요. 침묵의 봄. 사일런스 스프링이거든요.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죠? 그 60년대 초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렇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아, 침묵의 봄. 맞아. 지금까지 환경 문제 침묵했는데 드디어 환경 문제가 이렇게 행정학적 마인드로 너무 어거집니까? 죄송합니다. 풀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행정학에서는 정말. 그리고 다소 좀 약간 여러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만 솔직히 이번에 지방직 구급 시험에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지가 15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구급 시험에서 덧니비의 관청 형성 모형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7급하고 국회 8급은 한 5, 6년에 한 번 정도 나왔거든. 5, 6년에 한 번. 근데 처음으로 9급 시험에 덧립이 모형이 나왔어. 관청 형성 모형. 저도 이게 가치 판단이 안 돼. 얘를 도대체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본에도 없었고 심화에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강의할 때 그거요?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넘어갔거든. 근데 그게 나온단 말이야.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식을 총 동원해서 풀어서 맞춘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틀려주세요. 틀려도 당락에 지장이 없어 전혀. 왜? 다 틀리는 문제거든요. 대부분 다. 찍어서 맞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돼? 올림픽 정신. 뭔지 알죠 그거? 참가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찍어서 맞추는 거지 실제 그걸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해가지고 푸는 분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9급 시험에서는. 7급이나 국회 8급 시험 보는 분들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7급 강의할 때는 그 설명을 드려요. 근데 9급 강의할 때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그냥 빼버리거든 솔직히. 근데 이제 이번부터는 설명드려야 되겠죠. 그만큼 또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을 자꾸 줄이려고 하지만 문제는 자꾸만 이게 넓어져. 어쨌든 간에 올해도 제가 기본서를 한 30페이지 줄였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잘 안 되는 거 빼버리고 출제가 잘 되는 걸 넣죠. 이렇게 변화를 주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문제가 다 이 교재에서 커버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행정학은 90%는 커버가 돼요. 그럼 뭐야? 90점 맞으면 되는 거야. 내가 행정학적 마인드를 길러서 95점, 100점 맞으면 인센티브가 되는 거야. 합격에 있어서.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행정학의 기본 점수는 90점으로 잡고 플러스 알파를 하자는 거예요. 제 의도가. 알겠죠? 그런 강의를 제가 기본하고 심화 때 해드릴 거야. 4개월 동안. 자, 그래서 이거 보시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동그라미 하나 설명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행정학의 성격이죠. 성격. 우리 이미 하나 정리했습니다. 뭐? 첫 번째 성격이 뭐였어요? 과학성과 기술성이었죠. 과학성과 기술성. 과학성은 뭐라고 그래요? 사이언스. 기술성은요? 아트. 이 아트라는 거는 예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 찾아보시면 이거 나와. 한 세 번째 뜻에 아트. 사회 문제 해결로서의 기술성이라고 한다. 예술이라는 의미보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뭘까? 처방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처방성. 여러분의 약국에서 프리스크립션 처방하잖아. 그 처방. 그런 의미예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그래서 과학성이라는 건 아까 사실과 가치 중에 어디에 근거를 뒀죠? 팩트에 근거를 뒀잖아. 경영이니까 이건 사실. 얘는 사실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판단을 통해서 그죠?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과학성의 목적이에요. 아까 있잖아. 무슨 이론. 뭐 우리가 행정학에서 여러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지방행정에서 티브 가설이 티브 이론이 나와요. 그 뭔지 아세요? 티브 이론이? 티브 가설이? 몰라도 돼요. 제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니까. 그건 뭐냐?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voting by foot 걸어서 가는 거야. 찾아가는. 저처럼 저도 사실은 서울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양평에 이사 간 지가 딱 10년 됐네요. 많이 됐죠. 왜? 저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갔거든요. 제가 이렇게 원하는 자치단체를 걸어가는 걸 voting by foot, 발로 뛰는 투표라고 그래요. 이게 티브 가설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더라. 강남구 사시는 분. 네, 강남구 왜 갔어요? 좋죠. 살기 좋고 깨끗하고 문화 행사도 많고. 그거예요, 바로. 어느 누가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범 지역에 살고 싶어요? 아무도 없죠.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 그거야. 사실이 그러니까. 그래요. 맞아요. 이게 티부 이론이거든. 티부 가설. 이게 사실을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과학성에서는 어떤 사회현상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 남북한 정상이 만나는 거 팩트죠. 그죠? 근데 이 사회현상을 두 가지로 나눠요. 사실과 가치로. 이걸 이분법적 접근이라고 그래. 사실과 가치를 이분법으로 나눠요. 이분법으로 이렇게 이분법. 두 개로 나누는 게 이분법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연구 대상은 잘 보세요. 지금 과학성이니까 뭘 연구해요? 사실을 연구해요? 가치를 연구해요? 사실을 연구하죠, 당연히. 과학성에서는 남북한 정상이 만났다, 땡. 더 이상의 평가가 필요 없어. 사실만 연구하거든요. 두 번째 만났죠? 밤에 몰래. 국민 몰래 만났잖아. 나중에 발표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 만났어요? 북미 협상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뭐 역할한 거야? 매파 역할한 거 아니야? 매파. 중개자 역할한 거 아니야? 중개자거든. 정책 중개자. 행정학적으로 보면. 중개자가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연결시켰잖아. 미국하고 북한하고. 그래서 만났잖아요. 싱가포르에서 북미 협상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역사적 변환점입니다.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역사에서도.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고. 이게 행정학이거든요. 사실은. 행정학 자체도. 예, 히스토리컬해요. 역사적입니다. 정말. 그 시대의 가치와 맥락을 갖고 있거든요. 행정학 자체가. 그래서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요. 가치에 대해서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이게 과학성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가치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치에 대해서는 중립이라고 해요. 중립. 중간에 서는 거야. 옳다, 그르다 평가하지 않고. 이게 과학성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야. 가치 중립성. 왜?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가치 중립성이 나오죠.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치 중립성을 강조한 이론이 이제 나중에 배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이론이냐면 사이먼이 강조한 행정 행태론입니다. 사이먼의 행태론이거든요. 특히 이러한 접근 방식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 용어인데 논리 실증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논리 실증주의. 이렇게 연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표현 알아두세요. 자, 사회현상을 사실과 가치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사실만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걸 논리 실증주의라고 한다. 1940년대 행정 행태론에서 사이먼이 강조한 방법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이 부분은 별표야. 이 부분은 사실은. 왜냐? 나중에 행정 행태론 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논리 실증주의를 통한 뭘 강조했어요? 가치 중립성을 강조한 거. 요거. 요 주제 자체가 동그라미 하나지만 요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과학성이 나오거든요. 사이언스가 나오거든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가치 중립성은 모든 사회에 나타나는 보편성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특수할까요? 그럼 봐봐.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거 던졌어요. 북한에 갔어. 던지니까 김정은한테 가? 이거 던지면 김정은한테 갑니까? 아니죠. 밑으로 떨어지죠. 미국 가도 마찬가지야. 자,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편성에 근거를 둔 보편성. 요 세 가지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영이거든요, 사실은. 팩트에 근거를 둔 거니까. 그래서 경영이라는 거는 관리작용이니까 과학성에 근거를 두고 사실만 강조해. 이윤이 얼마냐? 그리고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이윤 추구거든요, 이거는. 특정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요거는 기술성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회 현상이 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났다. 그럼 뭘 해야 돼? 가치 판단을 해야죠.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뭐 일부 국민은 올바르다고 하겠지. 근데 일부 뭐 선거에서 나타났지만 지금 미국 가신 분 있잖아요. 그 한국당 대표님.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올바르지 않다고 평가했잖아요. 그건 북한의 그죠? 허위 망상에 놀아나는 결과물이다. 몰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뭐 그분 말이 맞을지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린단 말이야. 옳다 그르다. 이게 바로 뭐냐? 기술성이고 정치인데 이거 가치라는 건 결국 정치거든요. 당연히 정치인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가치 판단성이거든요. 연결이 되죠. 이러한 가치 판단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거든요. 이렇게 처방을 내릴 때 보세요. 우리나라, 북한, 일본, 미국, 러시아 모든 사회에 보편 타당한 처방이 있어요? 그건 전혀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 적합한 처방을 내려야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적합한 처방, 북한에 적합한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이거는 처방이라는 거는 보편성보다는 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수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인데 이렇게 보편성을 통해서 하나의 이론을 구축하는 게 이론이 뭐냐면 이게 시오리거든요. 사실적 체계를 통해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 이게 바로 하나의 뭐냐면 일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성은 일반 법칙적 접근을 추구하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공통적인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과학성의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론들이 나오는 거야. 무슨 이론, 뭐 경제학에서의 무슨 이론, 뭐 현시선호 이론 이런 것들, 소비자 이론. 근데 기술성은 사회 문제에 대한 처방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 법칙이 아니라 그 사회에 적합한, 그 개인에 적합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특수성이라는 거는 개별 사례적 접근을 추구합니다. 일반 법칙적 접근이 아니라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A 국가, B 국가, C 국가 다 다르죠. 이걸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거든요. 이게 기술성의 목표예요. 목표. 다르죠. 여기 두 가지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언제까지 행정학적 행정 개념에서 1970년대까지는 행정을 딱 잘라가지고 이 두 가지가 사실과 가치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됐잖아요. 그러다 언제부터? 80년대 신공공 관리론부터는 사실상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현대행정은 이론적 체계도 구축하면서 과학성도 강조하면서 또 뭐 기술성, 사회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죠. 근데 이게 5번이었고 이게 1번, 3번, 5번, 2번, 4번, 4-1은 두 개였죠. 4-1, 4-2. 이게 6번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느 시대야? 6번의 시대죠.
봐봐요. 뉴 거버넌스. 아까 그걸 접목시키면 얘는 신공공 관리론이고. 그럼 보세요. 뉴 거버넌스는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강조하지만 얘보다는 뭐? 팔러틱, 정치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학이 과학성도 얘는 과학성을 의미하는 거야. 비즈니스는 경영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 기술성, 사회 문제 해결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야. 지금은.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뉴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치행정 이론론적 성격이 강해요. 정치행정 이론론. 아까 봐봐. 여기 행정과 경영과 정치와의 관계에서 제가 이쪽을 말씀 안 드렸는데 반대표는 뭐가 되겠어요? 정치행정 이론론이지. 2, 4, 6은 이쪽은. 그리고 경영으로 가면은 공사행정 이원론이잖아요. 아까 거기 잠깐 보세요. 아까 그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 생각해 보니까 행정학적 행정 개념할 때 여러분 강의 노트 잠깐 보시면 반대야 반대. 봐봐요. 7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 나와 있죠. 1, 3, 5 이걸 뭐라 그래요? 공사행정 이론론이죠. 공사행정 이론론은 정치행정 관계로 보면은 정치행정 이원론 아냐? 그러면 2, 4, 6은 뭐예요? 적어보세요. 정치행정 이론론이네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공사행정 이원론이란 말이야. 반대편이니까 쉽죠, 그거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1번, 3번, 5번은 공사행정 이론론 성격이 강하고 2번, 4번, 6번은 정치와 같으니까 정치행정 이론론 성격이란 말이야.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행정의 성격까지 설명을 드렸고 실제 2009년도 지방직 구급시험에서 다음 중 행정의 성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지방직 문제였거든요. 1번 과학성, 가치 중립성, 특수성. 틀렸죠. 어디로 가야 돼? 보편성으로 가야죠. 2번 기술성, 가치 중립성, 특수성. 또 틀렸죠. 3번이 정답이었어. 기술성, 가치 판단성, 특수성. 딩동댕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성이 가치 중립적이고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이 세 개가 요게. 그리고 기술성, 처방성은 반드시 처방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뭐가 전제돼야 돼? 옳다 그르다 같이 판단을 해야지. 같이 판단을 해야 되죠? 가치 중립적이면 처방을 내릴 수가 없잖아. 같이 판단을 내리고 잘못되었으면 시정하는 거. 시정할 때는 그 사회에 맞게 한다고 그랬잖아. A산 A, B는 B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는 게 바로 케바케하냐. 이게 특수성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행정학의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학의 성격까지 마무리했고요.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행정과정이 나와. 23페이지 보세요. 행정과정. 그 행정과정은 뭐 가볍게 보세요. 사실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요거는 보세요. 전통적 행정과정과 현대적 행정과정으로 나누거든요. 이거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전통적 행정과정에는 뭐가 없어요? 골이 비었죠. 지금 보세요. 목표가 없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전통적이라는 게 언제냐면 19세기 입법국가 개념이에요. 입법국가. 그럼 19세기에는 보세요. 우리가 통상 아직 안 배웠지만 정책을 이 팔러시를 두 개로 나눠요. 정책 결정과 이렇게 집행으로 나눕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 그러면 이때 전통적 행정에는 뭐만 한 거야? 집행만 한 거예요. 결정은 누가 했어요? 정치가. 입법 국가니까. 지금 보세요. 머리는 이게 골이거든요. 머리는 정치가 정하고 행정은 뭐만 한 거야? 민스, 집행만 한 거야. 수단만 한 거죠. 이 시기가 전통적이니까 이 시기에는 당연히 목표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바로 정치인들이 결정해서 내리면 계획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거야. 그랬는데 현대적 행정 과정을 보시면 목표가 생겼네요. 이거 왜 그러냐면 현대적이라는 거는 20세기 행정국가 개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국가 개념하고 행정의 역할이 달라지는데 19세기 입법국가는 행정이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행정부는 입법부의 시녀였단 말이야. 국회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국회에서 결정하면 행정은 집행만 하는 그런 게 바로 전통적 행정 과정인데 현대적 행정 과정은 그게 아니라 집행하다가 결정까지 같이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행정이 목표를 정하고 정책 결정한 다음에 기획으로 넘어가잖아요. 요거 차이야. 현대적 행정 과정은 목표 설정과 정책 결정, 즉 머리가 생긴 거야. 머리가. 무슨 얘기예요? 행정국가니까 행정부가 정책 결정하고 집행 이걸 다 한 거야. 그래서 20세기 현대적 행정 과정을 큰 정부, 빅 거버넌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과정 순서는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정책 결정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기획을 하고 조직화, 동작화를 통해서 그죠? 실제 실행하고 평가한 다음에 평가가 잘 되었는지 완료해가지고 다음번 이렇게 목표에 반응. 이 과정이 행정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걸 배우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대적 행정 과정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자, 여러분들 오늘의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행정의 기능 보세요. 27페이지 보세요. 간략하게 기능. 자, 행정의 기능은 정부가 하는 일을 말하는데 쉽죠? 정부가 하는 일은 첫 번째가 소극적 기능과 27페이지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세기 행정은 어떤 행정이었어? 전통적 행정이었죠. 그게 전통 행정이야. 요거. 그만 얘기했듯이 요거와 연결시키면 요거. 이게 19세기 소극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정치인들이 결정해주면 이게 소극적. 정치가 결정한 대로 행정부는 집행만 하네. 이 시기를 뭐라 하겠다고 그랬어요? 행정부는 뭐에? 입법부의 하인이다. 하인, 시녀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이게 작은 정부고 소극적 기능이 되는 거예요. 기능으로 말하자면 이때가 언제예요? 19세기 입법국가. 그러다가 20세기로 넘어가면 바뀌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현대적 행정 기능이고요. 넘겨보세요. 28페이지. 이걸 적극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정책 결정한 것을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기능이 되고 이게 바로 현대적 행정 과정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큰 논점은 없고요. 왜? 시험에 별로 안 나오니까. 이건 이제 그냥 분류하는 거지. 행정을 소극적 기능과 단순하게 치안 유지만 하는 거야.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야경국가라고 그래요. 19세기 입법국가. 그러다가 1929년 경제 대공황 이후에 행정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케인즈의 총수요 확대 정책이 되는 거야. 큰 정부가 되는 거죠. 큰 정부가 되면서 행정이 적극적 기능을 하니까 올라가가지고 정책 결정까지 하니까 이렇게 바운드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이걸 현대 행정국가라고 하고요.
적극적 기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냥 개념만 정리하시고, 자, 또 하나가 있어. 28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행정 기능을 분류해 보면, 자, 1번 성질별로 볼 때 그냥 간략하게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좀 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기본 바탕이 되거든. 자, 첫 번째, 규제 행정 기능이 있죠. 아까 얘기했죠. 어디에 규제한다? 시장에 규제한다. 정부가 시장에서 진입하는 사람들 인허가를 해주죠. 뭐 하다못해 요즘에 수입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어떨까? 자동차를 수입해서 팔려고 하겠지. 그 인허가를 누가 해줘? 정부가 하는 거죠. 이게 규제입니다. 규제. 자, 두 번째, 지원 조장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SOC 건설이 지원 조장 행정이야. SOC가 뭐죠? 뭐의 약자지 SOC가?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 자본이죠. 도로, 교량, KTX, 공항, 항만 이런 거. 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봐세요. 이러한 지원 조장 행정을 정부가 직접 해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정부가 직접 하는 거야. 직접 도로도 건설하고 공항, 항만도 건설하는 거죠. 아, 물론 계약은 기업하고 하겠지만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기업한테 맡겨가지고 기업이 잘 하는지를 감시하겠지. 그래서 보세요. 거기에 지원 조장 행정에서는 정부가 거기 밑줄 치세요.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들을 설립하는 건데 사실상의 공기업들의 주인은 정부거든요. 왜? 공기업들의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만 공기업이 돼요. 정부가. 공기업의 정의가 지분, 출자 비중이 50% 이상 돼야만 공기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주인은 정부야.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노사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중재 조정하죠.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뭐라고 그래요? 노사정위원회가 있죠. 노사정위원회.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모여서 노사관계를 협상하는 거죠. 이게 노사정위원회. 이게 조정 중재 기능 또는 중재 조정 기능이에요. 마지막 하나 금방 얘기했지만 정부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공기업이 있죠. 정부 안에 공기업. 또는 뭐도 있을까? 정부 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부 부처 소속 공기업이라고 해서 우편사업, 우체국 있죠? 우체국 예금사업, 보험 하잖아. 저도 실손보험, 우체국보험 들었는데 또 뭐도 있어요?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이런 것들 정부가 직접 기업행정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능을 성질별로 보면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규제하는 거 있죠. 인허가. 두 번째, SOC 건설하는 지원 조장 행정. 세 번째, 노사 간의 분쟁 조정하는 중재 조정 행정. 마지막, 기업 행정의 기능을 한다는 거야. 네 번째까지. 아시겠죠? 정부 기업이나 공기업 등을 통한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도 정부의 기능입니다. 요게 네 가지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정별로 보면 보세요. 여기 있잖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의 비중이 더 크다? 집행의 비중이 원래 크죠. 결정까지 하지만 거의 한 7대3, 6대4 정도. 또 하나 있어요. 중앙과 지방의 기능이 있죠. 어디 비중이 더 커? 중앙의 비중이 훨씬 크죠. 지금까지 7대3 정도. 아니면 6.5대 3.5. 자, 정리해드리면 봐봐요. 정부의 기능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첫 번째, 19세기 입법국가는 소극적 기능, 20세기 행정국가는 적극적 기능. 두 번째, 성질별로 보면은 규제, 두 번째가 뭐예요? 지원 조장, 세 번째가 노사관계, 중재 조정, 마지막 기업적 행위, 능률성을 추구하는 공기업, 기업 행정 기능.
그 다음에 정책 과정으로 보면 정책 결정과 집행이 있는데 뭐가 더 비중이 크다? 집행 기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냥 사실관계만 보면 돼요. 또 하나, 중앙과 지방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뭐의 비중이 더 크다? 중앙의 비중이 지방보다 크다. 국세도 그래서 국세의 비중이 더 커요. 만약에 지문에 우리나라는 지방의 기능이 중앙의 기능보다 크다 그러면 땡!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 과정으로 볼 때 정책 결정과 집행 기능이 있는데 정책 결정의 기능이 더 크다 그러면 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출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정리해드리면 이번 시간에 3개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행정의 변수. 3대 변수가 뭐였어요? 구조, 인간, 환경이었죠. 시대별로. 여기에 기능과 가치관과 태도라는 변수가 추가되면 5대 변수가 되고, 변수가 뭐라고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였죠. 행정학의 성격. 행정학은 과학성과 기술성을 갖고 있는데 각각 과학성은 가치 중립적이고 보편성과 일맥상통하고, 기술성은 반드시 사회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면 뭐가 필요해?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을 해야죠. 가치 중립적인 처방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치 판단을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은 그 사회마다 다를 거 아니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게 특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행정 과정하고 기능 연결시켰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9페이지, 물론 쉬마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진보와 보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동그라미를 2개를 하세요. 요게 원래 동그라미 하나짜리인데 2012년도 서울시 구급에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보통 3, 4년에 한 번 나오는데 봐봐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거의 6, 7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게 한 번 나올 거란 말이야.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서울시든.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 더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동그라미 2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와 진보와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보수가 갖고 있는 자유와 평등, 진보의 자유와 평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하면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로 행정과 환경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NGO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 그까지 하면 이제 오늘 진도가 끝납니다.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